유튜브를 읽는 박정희 전기 8권 철부지 학생과 반동 정객 박정희와 유경수의 부부싸움. (1966년 10월) 중순경 이동환 외무장관은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에서 박정희 대통령에게 10월 24일부터 이틀간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에서 열리는 월남 참전 7개국 정상회담과 관련한 일정표를 설명하고 있었다. 이번에는 7개국 정상뿐 아니라 7개국 영부인들이 다 모이기 때문에 아시아에서 아주 큰 외교 행사가 될 것입니다. 나 저 사람 안 데려가겠어. 이번에는 혼자 가겠어. 이 장관이 놀라 박 대통령의 인상을 살피니 썩 좋지 않았다. 근자에 들어 청와대에서 자주 박 대통령과 유교사 간의 불화설이 나돌고 있었음을 기억한 이 장관은 박 대통령을 설득했다. 카카, 그래도 국가 간의 외교 절차도 있지 않습니까? 남들이 다 부인을 동반하는데 카카만 혼자 가시면 우리가 후진국이라는 인상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월남도 들러야 하는데 목숨 걸고 싸우는 장병 위문에 마누라 데리고 간다는 것도 그렇고 혼자 가겠다니까. 박 대통령은 신경질적으로 말했다. 영부인께서 건강이 나쁘시다든가 밖으로 내세우기 부끄럽다면 몰라도 어딜 가나 환영받는 분인데 월남 방문이 정 걸리신다면 마닐라만이라도 함께 가셔야 할 텐데요. 아니 거 왜 남의 가정 문제까지 간섭하려 해. 내가 대통령으로서 나라 일에 충실하면 되지. 외무장관이 왜 간섭이야. 왜 안 데려가는지는 자기도 잘 알면서 왜 자꾸 그래. 박 대통령의 신경질을 듣고 난 이동원 장관은 집무실을 나오면서 난감했다고 한다. 당시 박 대통령과 유교사 간 부부싸움의 주제는 대통령의 술자리 문제였다. 이동원 전 외무장관의 회고. 박 대통령은 혈기왕성한 40대 후반의 남자였는데 유교사는 그렇게 이해하지 않으신 채 대통령으로서 근엄하게 지내시기만을 바라셨겠죠. 저도 비서실장으로 3년 동안 청와대에서 근무해봤지만 그곳은 밤낮으로 일만 하는 곳일 뿐 외롭고 적막한 곳입니다. 요즘이니 스트레스라는 말도 있고 그걸 푼다는 말도 관용적으로 인식되곤 하지만 그 시절에 특히 유교사의 사전에는 그런 말이 없었습니다. 두 분의 충돌이 잦으면 청와대 부속실에서부터 이야기가 조금씩 새나와 아는 장관들은 다 알고 있던 시절입니다. 각각에서 저에게 자기도 잘 알면서 라고 하신 말씀은 부부싸움이 소문이 되어 돌고 있음을 각하 자신도 알고 있었다는 뜻이죠. 이 장관은 그 길로 유경수 여사를 만나 설득했다고 한다. 웬만하면 각하의 말씀을 제스처라고 봐주시고 함께 가시죠. 각하께서 기생들과 술 마시는 것보다 사모님께서 홧김에 국제행사에 참석 안 하시는 것이 국익에는 더 해롭습니다. 국가 원수의 부인으로서 사모님도 함께 가셔야 합니다. 유교사는 불편한 심기를 감추려 했으며 먼 곳을 응시한 채 이렇게 말하더란 것이다. 본인이 가자고 해야 가는 것이지. 제 마음대로 간다고 갈 수 있는 거예요. 당시 청와대에 근무했던 한 인사는 다음과 같은 목격담을 갖고 있었다. 그 무렵 무슨 일로 제가 청와대 2층에로 올라가게 됐는데 대통령 침실 쪽에서 유교사의 몹시 격한 음성이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순간 긴장이 되어 조심스럽게 고개를 돌려보니 방문이 조금 열려있더군요. 눈길이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가는데 각하께서 담배를 뻑뻑 피우시다가 벼랑간 재떨이를 확 집어 던졌습니다. 유교사의 얼굴에 맞았다는 것은 낭설이고 벽을 향해 집어 던지면서 화풀이를 하신 것이었죠. 그 후 마닐라 정상회담에 박 대통령 혼자 참석하게 되자 밖으로는 월남이 전투지역이기 때문에 영부인이 동행하지 않았다는 그럴싸한 발표와 함께 재떨이 사건도 소문이 되어 돌고 있었습니다. 부속실에 근무한 또 다른 인사는 이런 설명을 했다. 유교사의 입장에서는 속이 많이 썩었을 겁니다. 특히 1965년 전후로 박 대통령은 목숨 건 혁명 이후 국가 발전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자 자신감이 충만해 있을 때였습니다. 업무가 끝난 뒤엔 마땅히 갈 데도 없는데 측근인 이우락 비서실장, 박종규 경호실장, 김영욱 정보부장, 장기영 경제부총리들이 각하를 모시고 자주 요정 같은 술집에를 드나들었죠. 유교사는 이분들을 미워했어요. 이분들도 유교사를 무서워 피하고 2층 부속실로 올 일이 있으면 까치발로 살금살금 들어와 부속실 직원에게 속삭이듯 사모님 계시나 하고 묻곤 했죠. 특히 이우락 비서실장은 거짓말을 하거나 자신이 좀 잘못한 일이 있으면 사모님 계시나 하고 말을 심하게 더듬었어요. 재치도 있고 고집도 센 유교사는 직원보다 가능한
남편을 존중해 여러 가지 예를 들거나 돌려 말하곤 했는데, 때로는 이런 대화법이 박 대통령의 아픈 곳을 더 자극하는 결과가 되기도 했다. 가령 조용한 음성으로 혁명하신 분이 혁명 정신을 잊으셨어요. 케네디나 나폴레옹을 닮으시려 하지 마시고 여자들과 술 드시는 것보다 라고 하면 박 대통령은 화를 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유 여사는 특히 장기영 부총리가 운영하던 한국일보사에서 매년 실시한 미스 코리아 대회에 반감이 심했다고 한다. 대회 참가자 중 일부가 대통령의 술자리에 참석한다는 소문을 들은 유 여사는 부부싸움 중에 이 문제를 종종 거론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여자들이 수영복 차림으로 부끄럼도 없이 나서는 건 여자들을 상품화하는 것 아니에요. 정부나 언론이 이런 걸 모범으로 삼는 것은 잘못이라고 봐요. 그걸 좋아하는 남자들 심리를 이용하는 천박한 여자들이 자기네들 신분의 상승 기회로 이용하는 것을 왜 호락호락 용납하느냐 말이에요. 그리고 꼭 세계 미인 대회에 한국이 나서야 하나요? 동양 여자의 아름다움은 따로 있는 것이지. 쌍꺼풀 수술을 아무리 해도 서양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아요. 그런 걸 사진 찍고 방송으로 내보내는 걸 보면 한심해요. 혁명하신 분이 그런 애들과 술을 드시면. 이쯤 되면 줄담배를 피우던 박 대통령의 눈에 불꽃이 일어났다고 했다. 유 여사는 눈치가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경호관들에게 부드러운 음성으로 어젯밤엔 각하 모시고 어디 갔어요? 라며 물어보시지만 안테나는 이미 경호관의 마음을 읽고 있었으니까요. 경호관들은 둘러내느라 진땀을 흘리곤 했죠. 그 다음부터 유 여사가 저만치서 걸어오는 모습이 보이면 숨는 데 바빴습니다. 유 여사는 민원을 해결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셨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안 되는 안타까운 사건들은 박 대통령에게 부탁을 하곤 했죠. 그러나 어디 박 대통령이 자기 부인의 부탁이라고 쉽게 들어줄 뿐입니까? 유 여사는 가끔 박 대통령에게 민원 하나 들어주세요 라며 자신에게 들어온 내용을 말하곤 했다. 박 대통령이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누구한테 들었소 하고 되묻고는 묵묵부답이 되면 유 여사는 아픈 곳을 건드리기도 했다고 한다. 소신이나 두고 첩질하는 재벌들과 어울리실 시간을 조금만 양보하시고 제 민원 하나 들어주세요. 이런 말은 박 대통령의 가슴에 불을 붙이는 결과가 되어 재떨이가 날아다니게 되었다고 한다. 1966년 10월 중순에도 청와대에서는 유 여사와 박 대통령 간의 육박전이 치러지는 바람에 박 대통령은 단신으로 마닐라 정상회담에 참석하게 된다. (1966년 10월 21일) 오전 10시 박정희 대통령은 4박 5일간의 일정으로 월남을 거쳐 마닐라에서 열리는 월남 참전 7개국 정상회담의 참석차 김포공항을 출발했다. 노스웨스트 항공사의 보잉 707기를 전세기로 사용했다. 수행원으로는 이동환 외무부 장관, 김성은 국방부 장관, 홍종철 공보부 장관, 김영욱 정보부장, 이우락 비서실장, 박종규 경호실장, 장창국 합참의장, 조상호 의전비서관, 이범석 외무부 의전실장, 강영규 아주국장, 장상문 구미국장 등 12명이 동행했다. 신상철 주 월남대사와 유양숙 주 필리핀 대사는 현지에서 합류하게 돼 있었다. 박 대통령 일행은 21일 오후 2시 홍콩에 도착. 홍콩 총독의 영접을 받으며 1박한 뒤 22일 오전 9시 30분 홍콩을 출발. 오전 11시 15분에 월남 다낭공항에 도착했다. 비가 쏟아지는 다낭공항에는 구엔 반 티우 의장과 구엔 카오키 월남 총리, 카오 반 비엔 월남군 총참모장 등을 포함한 월남 정부 요인들과 신상철 대사 및 최명신 주 월군 사령관이 영접을 나왔다. 박 대통령 일행은 최명신 사령관이 마련한 세대의 UH-1H 헬기편으로 1년 전 파병된 맹호사단의 사령부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비가 계속 쏟아지자 최명진 사령관은 걱정이 앞섰다. 각하, 비가 많이 와서 헬기가 제대로 뜰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베트콩들이 대공사격을 할지도 모르고. 박 대통령은 아무렇지도 않게 뭐 여기까지 왔는데 안 갈 수 있나라며 앞장서 헬기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최 사령관은 게릴라들의 대공사격을 피하기 위해 고공비행을 지시했다. 헬기가 낮게 깔린 비구름 위로 비행한 덕분에 게릴라들의 대공사격을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퀸원 상공에 도착하자 하늘은 맑게 개어 헬기는 무사히 착륙할 수 있었다. 맹호사단 천막사령부에 도착한 박 대통령은 최명신 사령관으로부터 맹호사단의 작전 경과를 보고받았다. 1965년 10월 파병 이래 맹호사단은 4차 작전까지 큰 희생자 없이 무사히 마친 상태였다.
미군이 월맹군을 상대로 확인 및 섬멸 작전 개념을 구사하는 동안 6.25 전쟁을 통해 비정규전의 신화를 만든 최명신 사령관은 독창적인 작전을 수행하고 있었다. 그는 월맹군 지도자 지압 장군이 모택동에 인민은 물, 게릴라는 고기라는 전술 개념을 이용한다는 점에 착안해 물과 고기를 분리한 뒤 고기만을 섬멸한다는 분리 및 섬멸이란 작전 개념을 세워 밀고 나갔다. 박 대통령에게 최 사령관은 이렇게 보고했다. 지난 1년간 월남에서 근무해보니 가장 무서운 적은 여자, 노인, 그리고 어린이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월맹군은 이들을 이용해 아군에게 접근, 테러를 가합니다. 그만큼 민간인을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군은 무조건 섬멸 원칙을 세워 B-52 폭격기까지 동원하지만 저렇게 해서는 미국이 월남전이라는 수렁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게릴라들을 민간인들로부터 유리시키는 작전을 수행 중입니다. 현재 4단 이하 전 중대를 각 마을마다 배치하는 중대 전술 기지화 작전이 거의 끝나가는 중입니다. 잘하고 있어. 고개를 연신 끄덕이는 박 대통령은 기분이 아주 좋아 보였다. 보고를 받은 박 대통령은 인접한 천막에서 맹호사단이 작전 중 노획환, 적 장비를 살펴봤다. 박정희는 야, 그동안 무기들 많이 빼앗았네 하며 환하게 웃었다. 1966년 10월 당시 우리의 월남 파병 규모는 42,500명으로 총 인구 대비 622대 1, 미군은 31만 명이 파병이 돼 총 인구 대비 622대 1로 한국과 우연히 일치하고 있었다. 이 무렵 미국은 우리 측의 추가 파병을 여러 번 요청해오고 있었다. 마닐라 정상회담도 미국을 중심으로 아시아 국가들이 단결된 힘을 공산진영에 보여주자는 목적이 있었다. 월남 전선을 방문 중이던 박 대통령은 최명신 사령관에게 추가 파병과 관련한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최 사령관은 한국 정부가 추가 파병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믿을 정도였다. 최명신 사령관의 회고. 한국군의 월남 파병은 주한미군의 파워를 저지한다는 의미가 컸습니다. 미국으로서는 나토군을 파병할 수도 없고 본토에 미군을 동원하기에는 선전포고도 없이 치러진 전쟁이라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들로서 가장 동원하기 쉬운 사단은 한국에 주둔한 미 제2, 제7사단뿐이었습니다. 당시 남북한 군사력의 격차는 6.25 직전과 별 차이가 없었을 때입니다. 주한미군이 빠져나간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안보에 부담이 컸을 때였기에 박 대통령 입장은 미국이 강권하면 추가 파병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었을 겁니다. 최명신 사령관은 박 대통령이 조만간 추가 파병도 하겠구나 하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이동환 외무장관의 이야기는 조금 다르다. 미국은 이미 5만 병력을 파병한 우리에게 추가로 5만을 요구했고 이것은 우리로서는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우선 북한이 외교가를 통해 너희 남조선 괴뢰들이 제국주의를 도와 민족 진영을 공격하는 일을 멈추지 않으면 우리가 또 남침하겠다는 경고를 공공연히 보내왔습니다. 때맞추어 중공과 소련은 북한이 남침하면 우리는 북한을 지원하겠다고 선언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군에서 다시 5만 명을 뽑아낸다면 안보에 치명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계산이 나왔던 겁니다. 박 대통령도 이를 알고 있었고 저도 미국에 이런 배경을 설명하면서 만약 한반도에 전쟁이 터지면 미국이 월남전과 한국전이라는 두 개의 짐을 떠맡게 된다고 설득했습니다. 추가 파병은 불가능함을 익히 알고 있던 박 대통령이지만 전장에 나간 장수에게 사기를 꺾는 말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맹호사단 사령부를 방문 중이던 박 대통령은 집합한 파월 장병들을 격려한 뒤 다시 다낭을 거쳐 이날 저녁 8시 홍콩으로 돌아왔다.